안녕하십니까. 주제별 한국사 부가트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용선생 교과서 한국사 부가트 책 잘 읽고 계신가요? 저희가 강의를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 세 번 정도 읽으셨다면 이제 이번 차시부터는 어떠한 문제를 풀더라도 전부 다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단계에 도달을 하셨을 텐데요. 혹시라도 읽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두 권으로 돼 있는 거니까 시간을 조금만 할애해서 읽어주시면 한국사 수업을 조금 더 즐겁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워크북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나라의 영토 변화를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역사의 변화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시간부터 지금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시간에는 창의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문화재를 기준으로 해서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 기억나시나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나라를 세운 시조 인물, 역사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또 통사 수업을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차시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 땅에서 벌어진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선사시대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아주 긴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긴 시간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5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긴 역사를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문자의 발명이겠죠. 그래서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에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부르고 문자가 발명이 되어 기록으로 남기 시작하는 시대부터를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부릅니다. 너무 쉽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을 뭔가의 기준을 가지고 구분할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누면 간단하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무엇이 기준이 되어 있는가를 항상 기억해 두시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목표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이 시대를 다루고 있는지 특히 역사 공부할 때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문제 볼게요. 아래 그림은 선사시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지도입니다. 다음 지도에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 그림에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나타내는 지도를 제가 거기 그려 넣었는데요. 특히 왼쪽에 있는 지도와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봤을 때 먼저 공통점은 우리나라 지도라는 점 외에도 동그라미가 아래 제주도부터 위쪽 북쪽 끝까지 골고루 전국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다는 첫 번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에 좀 더 주목을 한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면 자, 왼쪽에 있는 지도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지도 어떤 변화가 눈에 가장 크게 띄시나요? 네, 바로 내륙 지방에 있던 동그란 점들이 오른쪽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바닷가 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왼쪽 지도에서 오른쪽 지도로 변화가 되는 과정에 뭔가 큰 역할을 한 변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역사를 이미 초등학교 때도 많이 배우셔서 이 부분에 일어난 큰 역사적인 어떤 변화의 중심축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이제 빙하기가 끝나서 빙하기에 있었던 그 빙하들이 다 녹으면서 수위가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이 많아지니까 물이 많아지는 곳으로 사람들이 생활 터전이 옮겨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의식주 문화가 있는데 그 의식주 문화가 환경에 아주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 지도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전에는 추운 지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내륙 쪽에 모여 살았고, 그리고 덩치가 큰 동물들을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구들도 어떤가요? 조금 더 크고 둔탁하고 그런 모양의 도구였다면, 강 쪽으로 갔을 때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잡는 데 필요한 도구를 또 새로 만들어야겠죠. 전에는 돌멩이 같이 큰 그 도구들, 뗀석기 같은 큰 도구들을 이용해서 동물들을 사냥하는 데 이용을 했다면, 이제 물고기들은 조금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고 빠른 물고기들을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날카롭고 작은 도구들이 또 필요해졌겠죠. 그리고 바닷가 쪽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집 문화라든지 또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옷을 입는 의생활에도 변화가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변화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학생이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변화 이면에 숨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하는데,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이 부분 또한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건데요. 이제 보시면 왼쪽에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변화하는 이 모습의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앞부분에 똑같은 시대도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것은 이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 용선생 교과서 한국사에서도 볼 수 있지만, 크리스티안 톰센이라는 덴마크의 학자가 구분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역사 공부할 때 많이 사용하는 명칭인데요. 바로 도구겠죠. 그래서 도구를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돌을 사용했으면 석기시대, 그리고 구리와 주석과 납과 아연 같은 금속들을 이용해서 부글부글 끓인 다음에 식혀서 만들었던 청동기, 그리고 그 위에 단일 금속으로 사용하였던 철기, 이런 식으로 도구의 변화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하는 것을 이제 크리스티안 톰센 학자로부터 빌어와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답은 기준에 도구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번에는 도구라고 적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환경이 크게 변하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의식주 문화가 크게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물고기들을 잡기 위해서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이랑 도구라는 부분이 서로 지역에 따라서 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제가 대표적인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건데요.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자, 이거는 제주도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선사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바다가 많기 때문에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제주도는. 그래서 제주도의 바다라는 환경, 그리고 그 환경에서 또 물고기를 잡아야 하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도 농사를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 그런 재료들을 얻을 때 우리가 내륙 지방에 있다면 돌을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제주도 해안가에서는 이렇게 생긴 물건을 이용해서 칼을 만들어 썼는데 바로 전복입니다. 그래서 전복 칼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달 돌칼이랑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여기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끈을 끼워서 손에다 이렇게 끼워서 벼 이삭을 훑을 때 사용했던 반달 돌칼. 잘 아시죠? 그 모양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전복 칼 모양이 제주도 지역에서는 엄청 많이 출토됐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이 사람의 의식주 문화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대표적인 또 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BC 2333년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아사달에 세워진 나라이며 우리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왕 밑에 여러 관직이 있었고 8개 조항의 법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재는 고인돌, 청동검, 토기, 반달, 놀칼 등이 있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고조선의 영역에 해당하는 지도를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자, 이번 시간은 조금 제가 친절하게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길게 쓰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기호만 적으면 되는 문제들을 주로 넣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이번 차시는 수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A번하고 B번 둘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죠. 자, 2번 고조선 시대의 지도는 바로 B겠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다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만 중간중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때부터 가장 귀에 익숙하게 들었던 개념이 바로 홍익인간이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자, 그런데 2333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도 전에 나라를 세우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정신으로 홍익인간의 이념을 세웠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대단한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그 가치관, 홍익인간이라는 그 가치가 지금 2020년 현재에도 엄청나게 귀한 가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치를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 조상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게 정말 훌륭한 부분이라고 아니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중학생 친구들도 우리 조상들이 정말 예전에 나라를 세웠던 그 초기부터 남다른 민족이었다는 것, 정말 우수한 사고 체계를 가진 조상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을 만날 때 이렇게 조상들의 지혜를 빌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철기 문화가 보급되면서 한반도에는 여러 나라가 등장하고 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으로 통합되어 발전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순장, 영고, 서욱제, 동맹, 민며느리제, 굴장제, 책화, 조계혼, 무천, 5월제와 10월제 등의 다양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초기 국가 시대에 해당하는 지도를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지도에 보여지는 부여부터 맨 아래에 있는 그 사만의 지역까지 이 시기를 부르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는데 정해진 이걸 하나로 공통적으로 하자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는 초기 국가 시대라고 불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서마다 출판사마다 좀 명칭의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학교 교과서를 기준으로 이 시대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A지도 3번의 답인 A지도에 맨 위에 있는 부여부터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안 이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눈에 익히시면서 우리 영토가 어떤 식으로 처음에 자리를 잡았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머릿속에 큰 흐름으로 이해를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신라는 BC 57년 경주 지역에 건국되었고 4세기경에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6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입니다.
박혁거세부터 경순왕에 이르기까지 56명의 왕이 992년간 다스렸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재는 금관, 천마도, 첨성대, 분황사 석탑, 황룡사터 등이 있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신라의 지도를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자, A와 B 중에 신라 시대의 그림은 바로 B죠. 그리고 5번. 고구려는 BC 37년 압록강 중류 지역 졸본에 건국되었고 2세기경에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5세기의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입니다. 고주몽부터 보장왕에 이르기까지 28명의 왕이 705년간 다스렸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재는 장군총, 수렵도, 광개토, 대왕비, 평양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고구려의 지도를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자, 4번이 B였으니까 5번은 당연히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지도는 B 지도하고 다르게 무엇이 그려져 있나요? 네. A 지도에는 화살표가 동서남북으로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동서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는 반면 B 지도에는 A 지도에는 없는 뭔가 방패처럼 생긴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이 그림은 바로 비석 그림인데요. 자, A 지도에 보시면 이제 고구려라는 나라가 맨 처음에 국내성에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평양성 쪽으로 수도를 옮기는 천도하는 그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면서 또 고구려의 세력이 확장되는 모습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가장 전성기를 나타내는 지도인데 고구려 하면 가장 유명한 영토를 확장시킨 것으로 유명한 두 명의 왕이 있죠. 바로 북쪽으로는 광개토 대왕 그리고 남쪽으로는 장수왕. 그래서 이 두 왕이 북쪽과 남쪽으로 영토를 가장 넓힌 그 시기의 지도를 제가 그린 건데요.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지도, 신라시대의 전성기를 나타냈겠죠.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A 지도에서 보여지는 신라의 영토의 크기와 B 지도에서 보여지는 신라 영토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변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왕을 이 시기에 이 영토를 확장한 진흥왕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지도의 비교만 단순히 영토의 크기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 지역에 비석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겼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영토를 확장하고 나서 이제 이 지역을 둘러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영토를 확장했구나. 그래서 진흥왕이 자기가 확장한 영토를 돌아보면서 그 지역에 비석을 세우는데 바로 그 비석 그림을 제가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글자로 종이에 기록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돌이나 쇠나 이런 단단한 것에다가 기록을 해서 후세에 남기기 위한 이런 문화를 금석문이라고 부르는데 합성어입니다. 금문과 성문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금문은 쇠금자를 쓰는 거니까 쇠로 된 그런 종류의 물건의 글자를 새기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금문이 있어요. 백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본에 하사했다고 전해지는 바로 실지도죠. 이렇게 쇠 같은 것에 글자를 새겨서 기록을 하는 그런 금문도 있고 그 다음에 성문 같은 경우에는 돌석자를 쓰니까 돌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그런 문화를 성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진흥왕 순수비 같은 그런 성문이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금성문이라고 부르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단단한 쇠나 돌이나 이런 것에다가 기록을 해 놓은 문화재 때문에 우리 후세에 이런 것들은 종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관을 잘 못하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화재가 났을 때 불에 타거나 이런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돌이나 쇠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훼손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다가 기록을 해서
후세에 우리가 역사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아주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백제는 BC 18년 한강 유역에 건국되었고 3세기경에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4세기의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입니다. 온조부터 의자왕에 이르기까지 31명의 왕이 678년간 다스렸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재는 칠지도, 정림사지 5층 석탑, 산수문전, 금동대학로, 무령왕릉 등이 있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백제 지도를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자, 백제 지도는 오른쪽에 B 지도죠. 7번 가야는 42년 금관가야의 건국을 시작으로 아라가야, 소가야, 대가야, 성산가야, 고령가야 등 6개의 연맹체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532년 법흥왕에 의해 금관가야가 멸망하고 562년 진흥왕에 의해 대가야가 무너지면서 가야연맹체가 멸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재는 굽다리 토기, 철가북과 투구, 철제 농기구와 무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가야의 지도를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자, 가야 지도는 바로 왼쪽에 있는 A 지도겠죠. 자, 가야라는 나라는 이제 연맹체 국가, 우리가 연맹국가라고 부르잖아요. 나라를 우리가 보통 국가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이제 고구려나 신라나 백제처럼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국가 같은 여러 가지 그 국가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를 국가라기보다는 연맹체라는 이름으로 이제 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따라서 사국시대라고 부르는 명칭이 되어 있는 그런 역사 교과서도 있기는 한데요.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이 백제 지도를 보시면 자, 화살표가 아까 고구려 지도는 내륙에서 위아래로 확장이 되어 있는 모양을 띠고 있다면 백제의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 화살표가 어느 쪽으로 뻗쳐져 있나요? 바로 바닷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도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이라고 안 하고 외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 바닷길로 뻗쳐져 있었는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육로를 이용하는 것과 해로를 이용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육로 쪽이 훨씬 더 수월하겠죠. 백길은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근데 이때에는 육로를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라는 땅을 지나가야 하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서로 말도 통하고 한 민족인데 왜 서로 이렇게 싸우고 길도 내주지 않고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은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부터 영어를 조기에 교육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랑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된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랑 같은 민족, 같은 나라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는 서로 말이 통하는 외국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 역사에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왜 싸워 라는 개념보다는 이 당시에는 서로 말이 통하는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고구려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를 이용해서 가기에는 아무래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백기를 개척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있을 때 그냥 이건 안 돼 하고 무너지면 우리 민족이 아닌 겁니다. 고난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요? 문제를 만났으면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우리 민족에게는 뼛속부터 DNA에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백기를 개척하기에 이릅니다. 이 배로 가는 게 물 위에 떠서 가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울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대의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한 이 시대에도 배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서 엄청나게 크게 배가 파손이 되어서 뭐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를 지금 현재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오래 전에 과학기술이 지금보다 발달하지 않아서 뭐 항해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을 그 시대에 백기를 개척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제라는 나라가 해상의 그 백기를 뚫으면서 외국과도 교역했다는 그 사실도 중요하고, 그리고 백길과 함께 배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선술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통일신라 시대 때 해상왕 장보고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도 문화재에 보면 청동 거울에 고려시대의 커다란 배가 그려져 있는 그런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도 역시 이 백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북선을 대표하는 조선시대의 그 백길의 혁명과도 같은 이런 돌격선을 만들어서 우리 또 이순신 장군이 그 거북선을 활용해서 일본 수군을 물리치는데 또 큰 공을 세우기도 하죠. 그리고 이 문화가 현대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조선술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를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미국의 유명한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이제 미군 우리나라 철수하고 뭐 지원을 끊는다 막 이런 방위비를 좀 더 많이 우리나라에 부담시킨다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게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를 왜 가난하다고 하고 우리가 왜 도와주어야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배를 만드는 기술, 조선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원을 거슬러 가다 보면 백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에 화살표를 이렇게 길게 그려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흐른다는 말을 할 때 바로 이렇게 어떤 특정한 하나의 기술적인 요소, 그 다음에 정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한 시대에 머물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 시대에서 계속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화 발전하면서 현재 시점에 이르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8번 보겠습니다. 676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였습니다. 698년 북쪽 땅에는 고구려 유민이 주축이 되어 발해가 세워졌고 9세기에는 해동 성국이라 불리며 성장했습니다. 일본에 보낸 국서에 발해국을 고려로, 발해왕을 고려왕이라고 표기하여 고구려 후손임을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재는 불국사 석굴암, 성덕대왕 신종, 가문사지 3층 석탑, 발해 영광탑, 발해석 등 발해 돌사자상, 정효공주 묘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남북국 시대의 지도를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8번 문제는 남쪽에 있는 신라와 북쪽에 있는 발해를 묶어서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 시대를 의미하는 지도를 찾으시는 거죠. 자, 왼쪽에 A 지도겠죠. 그리고 9번 900년 완산주에 후백제가 건국되고 901년 송악에 후고구려가 건국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후백제, 후고구려, 통일신라와 함께 후삼국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후삼국 시대의 지도를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자, 후삼국 시대의 지도는 B죠. 자, 왼쪽에 있는 발해 지도를 보면 신라 위쪽에 있는 그 발해의 지역, 우리 발해라는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제가 문제에도 거기 적어놨지만 일본에 보내는, 나라를 대표해서 보내는 서신에 발해왕을 고려대왕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시대적인 순서를 생각해 보시면 고려라는 나라는 통일신라 뒤에 후삼국 시대를
한꺼번에 통일을 하고 세워지는 나라가 고려입니다. 그러면 발해라는 나라가 고려라는 이름을 썼다는 건 이미 미래에 세워질 나라 이름을 갖다 쓰지는 않았겠죠. 과거에 있었던 나라 이름에서 따온 건데 바로 고구려겠죠. 그래서 고구려라는 나라 이름은 고려라고도 불렸고, 또 아까 우리 지도에서 금성문 할 때 제가 진흥왕 순수비만 말씀을 드렸는데, 장수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에 세운 대표적인 비석이 있습니다. 중원고구려비, 또는 이 중원이라는 말은 삼국시대에 사용되었던 지명이기 때문에 현재에는 충주고구려비라는 명칭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이 충주고구려비에도 장수왕을 고려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라는 말이 고구려라는 말이랑 동일한 어휘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구려의 그 후손인 고구려의 유민들이 세운 지도부가 되어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발해는 역시 우리나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그런 기록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어떤 정통성을 갖고 있는 우리 발해의 역사니까 지도로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후고구려도 마찬가지죠. 고구려의 뒤를 이어서 후고구려라고 짓기 때문에 이 고구려의 정신이 굉장히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고려는 918년에 건국되어 태조 왕건부터 공양왕에 이르기까지 34명의 왕이 474년간 다스린 나라입니다. 935년 신라의 경순왕은 나라를 왕건에게 바치고 936년 후백제와의 싸움에서 승리해 또 한 번 통일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재는 청자, 삼국사기, 삼국유사, 해동통보, 천산대렵도 등이 있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고려시대의 지도를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흔히 오도 양계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행정구역 체제를 가지고 있는 시대죠, 고려는. 그래서 왼쪽에 있는 A가 바로 고려시대의 지도에 해당합니다. 11번, 조선은 1392년에 건국되어 태조 이성계부터 순종에 이르기까지 27병의 왕이 518년간 다스린 나라입니다. 1394년에 한양으로 천도하고 경복궁을 건립했으며 1897년에는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재는 훈민정음, 앙부일구, 치국이, 백자, 상평통보, 거북선, 대동여지도, 독립문 등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지도를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자, 조선시대의 지도는 오른쪽에 있는 B지도입니다. 지금 현재의 지도와는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죠. 자, 이 지도에서 또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이 지명에도 기원이 있다는 거죠. 이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용선생 시끌벅적 한국사 6권 보이시나요? 자, 이 지도를 보면 지금 우리가 전라도라고 부르는 전라도가 이쪽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면 전라도가 전주와 나주. 그래서 전주에서 한 글자 따고 나주에서 한 글자 따서 전라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경상도. 경상도는 상주랑 경주.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의 대표적인 지명인 상주와 경주에서 한 글자씩을 따서 경상도 이렇게 부른다는 이 지역의 명칭의 근원이 되는 부분을 이 지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용선생 교과서 한국사가 있는 친구들은 6권의 90쪽을 참고해서 보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도서관에서 빌려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명도 다 근원이 있다. 그리고 줄여서 쓰는 문화가 지금 현재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줄여서 뭔가 새로운 말을 만드는 그런 문화가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1910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국권을 침탈당하고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 땅의 교통과 통신망 및 여러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조선의 노동자와 농민들은 끊임없는 저항운동을 벌였고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국내외에서 독립운동과 실력 양성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1945년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일제강점기에 해당하는 지도를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자, 제가 그 문제에 보시면 일제가 건설한 철도망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쉽게 답을 적으실 수가 있겠죠. 자, 12번은 오른쪽에 B번이 되겠고요. 13번 1950년 한국 전쟁을 치르고 남과 북이 분단되어 북한에는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남한에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우리나라 현재 지도를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우리나라 현재 지도는 바로 왼쪽에 있는 A 지도죠. 자,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자, 이제 B 지도를 보면 일제가 건설한 철도망 지도를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이 우리나라에 설치해 놓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 때문에 지금 현재도 왜곡되어 있는 정보들이 일본 교과서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 전 근대 국가였던 조선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근대 국가로 만들어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중학생이니까 중학생 친구들은 그게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한다는 것을 그냥 말도 안 돼가 아니라 이렇게 자료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자, 일본이 이렇게 보시면 철도망이 남쪽에서 북쪽까지 전국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역사 도서나 역사 자료를 찾아보면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개발이 되지 않은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흙길이 많았고 그 다음에 그 농사에 소를 이용하는 곳들도 꽤 많았습니다. 이 시대까지는.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쟁에 몰두하다 보니 자기네들이 농사를 짓기에 굉장히 힘이 부족했겠죠. 젊은 남자들을 전부 군대에 동원시키고 그리고 또 분수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시키고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지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쌀을 가져가야 하는데 우리나라 쌀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기본적으로 쌀 그리고 땅속에 묻혀져 있는 아주 많은 지하 자원들 이런 것들을 몽땅 다 캐서 자기네 나라로 가지고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육로나 해로나 또 항공을 이용한 그런 통신수단이나 교통수단 이런 것들이 전혀 개발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땅에 자기네들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 물자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길도 닦고 철길도 깔고 그 다음에 항만 시설도 만들고 비행장도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서 또 급하게 가느라고 전체적으로 없애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시설들은 또 폭파하고 가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시설들을 갖추어 놓은 이유는 바로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였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아주 잘못되게 전하는 왜곡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도입니다. 빈 칸에 알맞은 명칭을 적어 보세요. 자, 이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한테 3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12번, 13번에서 풀었던 그 문제 중에서 우리나라 그 현대 A 지도를 한번 보고 그 14번 문제에 있는 빈 백지도에다가 몇 개나 3분 안에 적어 놓을 수 있는지 뭐 활동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텐데 온라인 강의라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비어있는 백지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스로 요즘은 이제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다 스톱워치 기능이 있으니까 한 3분 정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A 지도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행정구역명을 눈으로 한번 쭉 보고 외운 다음에 그다음 14번 문제에 있는 백지도에 몇 개나 적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 땅의 영토 변화를 중심으로 통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용선생 교과서 한국사를 보시면서 두 권이니까 만약에 내가 이 역사를 가지고 친구들이랑 토론을 한다면 아니면 내가 혼자서 독후 활동을 해본다면 나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역사를 구분해 보고 싶다. 이런 것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다루지 않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5가지 기준만 가지고 수업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숫자를 가지고 특별한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통사를 한번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만의 독특한 기준으로 역사를 한번 구분해서 다시 한번 책을 훑어보면서 정리를 해본다면 저한테 강의를 5번 듣는 것보다 혼자서 그렇게 통사를 한번 살펴보는 게 훨씬 더 많은 공부가 된다는 걸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만들 부가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입체로 돼 있고요. 이거는 비석 부가트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비석 모양이라서 비석 아시죠? 비석 모양이라서 비석 부가트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고구려 장수왕의 영토를 확장했을 때도 그리고 신라의 진흥왕이 영토를 확장했을 때도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 그런 외세의 침략을 거부하기 위해서 세웠던 척화비에도 전부 다 슬픈 역사든 아니면 즐거운 역사든 이렇게 돌에 새겨서 잊지 않겠다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담은 문화재인데 부가티를 만들기 전에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비석 모양의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석처럼 생긴 문화재 이름들을 다 메모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돌과 관계에 있는 문화들, 예를 들면 고인돌이라든지 뭐 울산 방구대 암각화처럼 옮길 수 없는 이런 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옮기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뭐 서산마의 삼존불처럼 이렇게 바위 한 부분에 새겨져 있는 그런 문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걸 벽을 뜯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돌과 관련이 있는 우리 문화니까 그래서 이거는 돌이랑 관련 있는 역사야라고 생각되는 문화재들을 메모를 해 두시면서 아니면 그런 문화재가 나오면 거기에 포스트잇 같은 걸로 좀 표시를 해 두시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나중에 이 뒷부분에다가 문화재 이름을 적을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하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가트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이렇게 세워놓고 보시는데 나중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접으면 이렇게 납작하게 접히기도 하는 그런 부가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가트 만드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부가트 재료 준비하신 후에 이어서 동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가트 만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트 완성된 모양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입체적으로 세워지는 부가트고요. 이 부가트 모양이 비석을 닮아서 제가 비석 부가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강의 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돌과 함께한 우리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 공부한 내용을 여기다 기록을 해보는 활동인데 이제 보시면 뒷면에 이렇게 제가 써놨죠. 구석기부터 신석기 그리고 현대까지 역사와 관련 있는 돌의 문화인 겁니다. 그래서 고인돌이라든지 뭐 울산 방구대, 암각화 그리고 발해, 석상, 석등 이런 것들
그리고 석관, 또 뭐 삼전도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생겨서 지금까지 돌에다가 뭔가 기록하고 돌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적인 그런 유물들을 여기다가 이름을 적어보는 활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마무리해보는 활동이고요. 이 부가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손을 넣고 이렇게 쭉 누르면 납작해집니다. 그래서 보관할 땐 이렇게 납작하게 보관하시고요. 그다음 내용을 볼 때는 손으로 쭉 잡아다녀서 이렇게 세우면 세워지는 형태의 부가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가트 만들 건데 종이를 준비하신 후에 이제 만드는 방법 이어서 수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이를 긴 쪽으로 4등분 하여 접어줍니다. 이렇게 종이를 먼저 절반을 접고 접힌 선에 맞춰서 양쪽을 다시 마주 접기 한 다음에 4등분으로 접히면 마지막 한 칸은 잘라줍니다. 그래서 세 칸만 남도록 한 칸을 잘라주세요. 가위가 편하신 분들은 가위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칼이 편하신 분들은 칼을 이용해서 자르시면 되는데 이렇게 잘라진 종이는 절반으로 접어주세요. 절반으로 접은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비석의 기둥 부분이 될 거라서 이 부분을 먼저 풀칠해서 붙여줍니다. 그래야지 단단하게 틀이 잡혀서 조금 더 이쁘게 완성이 되니까 먼저 풀칠을 하시고 잘 눌러서 붙여주세요. 그래서 비석의 몸통이 되는 부분을 만들 동안 모양이 잘 마르도록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이의 3등분의 양쪽을 다시 2등분씩 접어줍니다. 가운데 칸은 두고 양쪽에 한 칸씩을 절반으로 접으신 다음에 종이를 절반으로 다시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자를 건데 이 부분을 잘라서 이제 아까 먼저 풀칠해 뒀던 이 비석의 기둥 부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장치를 만들 건데 여기를 칼로 이 부분은 이제 가위로 자르기가 힘드니까 칼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자르실 때 주의할 점은 이제 이 비석의 기둥 부분이 이리로 들어갈 거라서 원래 3등분 된 선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는 폭이 똑같겠죠. 그런데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자른다면 나중에 빡빡해서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 선보다 조금 더 위에 그 다음에 이 선보다 조금 더 아래로 잘라줍니다. 많이 자르실 필요는 없고요. 살짝만 이 선보다 살짝만 넘어가고 이쪽도 이 원래 접힌 선보다 살짝만 넘어가게 그래서 이 종이를 띄웠을 때 이렇게 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살짝만 잘라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아랫부분에서 4cm 표시하시고
이거는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이의 안쪽에 표시하시고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눌러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4cm씩 그래서 이쪽도 모서리를 잘 눌러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이 부가트에서 주의하실 부분은 여기 붙여지는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도 2cm하고 똑같은 부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부분 세워지는 부분이 되는데, 먼저 이 부분은 어떻게 만드시냐면 이제 자를 사용하셔서 양쪽을 접으시는데, 표시를 하시고 접으시는데, 어떻게 접으시냐면 이 아까 칼로 자른 이 부분까지를 맞춰서, 끝을 맞춰서 끝에만 접어주세요. 다 접지 마시고 가운데 부분만 표시하는 거니까 이렇게 접으셔서 가운데를 접으시면 이 접었던 선에 맞춰서 점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안쪽이니까 표시를 해주세요. 접었던 선에 맞춰서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폭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지금 여기 우리 4cm 접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2cm를 맞춰서 이 점 찍은 선에다가 2cm를 맞추고 위로 2cm, 아래로 2cm, 그래서 4cm가 되도록 선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절반, 이 종이에 여기서부터 여기 아까 접었던 이 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절반이 되는 부분을 표시를 해서 그 절반이 되는 곳으로 위로 2cm, 위로 2cm, 아래로 2cm, 그래서 여기가 4cm가 되게. 그 이유는 여기가 4cm이기 때문에 완성된 부가트를 봤을 때 지금 아래쪽에 이 4cm는 여기 4cm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중간에 만들어준 4cm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높이랑 이 높이가 동일해야지 부가트를 세웠을 때 비석 모양이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기둥, 지지대하고 폭이 똑같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표시를 했으면 거기도 똑같이 선을 접어줍니다. 그래서 눌러서 여기가 예쁘게 눌러줘야지 각이 살아서 완성했을 때 반듯한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잘 눌러주시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세워지는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서 먼저 절반을 양쪽 선만 눌러서 표시하시고 위아래 2cm씩 선으로 그어줍니다. 반대쪽이랑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표시한 선을 따라서 눌러주시는데 주의할 점은
선을 그을 때 우리가 다 안쪽에서 그었잖아요. 맨 처음에 4cm 접을 때도 안쪽에서 긋고, 그 다음에 이 종이에 이렇게 절반 부분에서 또 4cm를 여기랑 동일하게 접을 때도 안쪽에다 선을 긋고, 이렇게 안쪽에다 점 표시하고 선 그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야지 모양이 완성했을 때 깨끗하게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만드시는데, 이제 풀칠을 하면 됩니다. 풀칠을 하실 때에는 먼저 한쪽에 풀칠을 골고루 해주시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이 부분에 풀칠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풀칠이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이 보시면 여기에 풀칠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부가트를 손을 넣어서 쭉 얘를 납작하게 만들 때 이 부분이 붙어 있다고 치면, 이렇게 눌러서 세울 때, 우리 부가트를 이렇게 세울 때, 기둥 모양으로 세울 때 여기가 붙어서 이게 서지 않겠죠. 이 종이랑 여기가 붙으면. 그러니까 이게 받침대 부분이 되도록 풀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래서 여기만 풀칠이 되도록 주의하시고, 이제 기둥 부분은, 비석의 기둥 부분은 아까 위에 반 접힌 부분이 위로 가도록 두셔서 끝선에 정확하게 맞도록 해주시고요. 끝선에 맞춰서 붙이시고, 그 다음 이제 여기는 풀칠이 안 됐으니까 한 번 더 풀칠을 골고루 해줍니다. 그리고 이 기둥 부분을 아까 칼로 잘랐던 그 부분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세요. 끼워주신 다음에 이제 위쪽에 이 종이는 그대로, 여기 풀칠이 골고루 다 돼 있으니까 이쪽에는 풀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붙을 때까지 꼭꼭꼭꼭 눌러주세요. 종이가 좀 두껍기 때문에 붙는데 금방 붙지 않을 수 있으니까 손으로 꼭꼭꼭 누르셔서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붙었다 생각이 되면 아까 접었던 그 종이에 선을 한 번 더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한 번 더 손으로 누르신 다음에, 살짝만 접었는데도 여기 선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 종이는 이쪽에는 조금 더 살짝 접어서 덜 생겼는데, 이렇게 해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풀칠을 해서 이렇게 누르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틀은 완성이 된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손으로 기둥을 잡고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눌려주면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신기하게 이게 쓰는 거, 뭐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쓰고, 자, 이렇게 씁니다. 세웠을 때는 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기다가 손을 넣고, 이쪽을 손으로, 한쪽은 손으로 여기 아래를 받치고 하나는 위쪽을 손가락으로 하면서 쭉 누르면 다시 납작해지고, 또 다시 손으로 여기를 누르고 아래로 쭉 하면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비석 모양의 부가트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돌과 함께한 우리 한국사의 그런 여러 가지 유물들, 유적지들을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됩니다. 울산 방구대 암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적지니까 이렇게 해서 적어 주시고, 이제 혹시라도 종이가 진한색 종이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하얀색 색연필을 이용해서 적어 주시면, 밝은 색이면 다 글씨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적어 주시고, 이 부분도 꾸미고 싶으면 꾸미셔서 완성하시고요. 완성한 날짜까지 적으셔서 이제 부가트 완성하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